취리히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국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15년차 의사인 제가 매일 밤 그날의 수술 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2015년 5월 17일 차트에 적힌 그 날짜만 보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악성 뇌종양 수술을 앞둔 14살 토마스의 진단명이었습니다. 97.3%라는 높은 수술 성공률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수술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그 아이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종양이 뇌간 부근까지 전이되어 있었고 수술 도중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토마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악몽의 주인공입니다. 매년 15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가 이렇게 저를 짓누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수적인 스위스 의료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감마나이프 도입을 거부하는 병원 이사회,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소극적인 의료진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이 절실했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환자 케이스 리뷰에서도 늘 같은 치료법만 논의됐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 항암 치료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치료만이 반복됐습니다. MRI 촬영부터 수술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긴 대기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지금도 매년 5월이면 병원을 찾아옵니다. 흰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수술 실패 이후 저는 더욱 완벽을 추구하게 됐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전 세계 의료 논문을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스위스 의료계에서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안은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97.3%라는 높은 성공률에 안주하며 나머지 2.7%의 생명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의료진들의 태도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12살 딸 소피아가 학교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딸이라 믿기지 않았지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의사인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소피아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왼쪽 눈의 시야가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증상이었습니다. MRI 결과를 기다리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된 3.8cm 크기의 종양, 그리고 뇌간 주변까지 이어진 불규칙한 음영은 토마스의 MRI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야 장애, 모든 수치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뇌압은 이미 25mmHg까지 상승했고 시신경 부종 정도는 파퓰러데마 등급 3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딸의 상태가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떨지. 하지만 스위스의 보수적인 치료 방침은 즉각적인 수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후에 수술을 고려하자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었습니다. 6주간의 항암 치료, 2주간의 관찰, 그리고 수술 대기 기간까지 총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잠든 소피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비프음이 몇 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자꾸만 되살립니다. 살리지 못했던 그 생명,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가장 소중한 생명.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취리히 대학병원의 치료 방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설 것인가.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밤새 의학 논문을 검색하던 중 서울의 모 대학 병원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뇌간 주변 종양 제거 수술에서 99.1%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7.8%에 달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병원 동료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취리히 의대 교수직 사퇴는 물론 스위스 의사협회에서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제 판단력을 의심했고 감정적인 결정이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뇌압은 이미 30mm Hg까지 상승했고 시야 장애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고 취리히 외곽의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수술 비용만 38만 프랑, 항공료와 체류비를 포함하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살 딸은 이미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빼고 작은 인형 하나만 넣는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의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병원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마지막으로 소피아의 MRI 결과를 함께 검토해 주었습니다. 종양 주변부 부종 상태가 심각했고 더 이상의 지체는 위험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취리히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며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희망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위스 의료계의 최고 전문이라는 타이틀도 안정적인 교수직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매일 0.5씩 성장하는 종양 앞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서울로 향했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병원에서의 첫날은 그동안의 제 모든 의료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부터 남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접수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소피아의 진료가 시작됐고 1시간 안에 모든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 3D 뇌 매핑 시스템이었습니다. 7테슬라 초고 해상도 MRI로 촬영한 소피아의 뇌가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떠올랐고 AI가 종양의 성장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진료 과정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소피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종양 크기 3.8cm, 주변 부종 반경 2.1cm, 뇌압 32mm Hg.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지만 교수는 자신감 있게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48시간 이내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도 달랐습니다. 신경항법 장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진행됐고 0.1mm 단위의 수술 경로가 3D로 시각화됐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과 실시간 신경 모니터링 장비는 스위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병실 환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압 격리실에 배치된 소피아의 상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됐고 AI 시스템이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했습니다. 체온 0.1도, 혈압 1mm Hg의 변화도 즉시 의료진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독일어와 영어가 가능했고 24시간 전담 통역사가 배치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회진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됐고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모든 의료진이 소피아의 상태를 세세히 체크했습니다. 첫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병실에서
평화롭게 잠든 소피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취리히에서의 불안했던 날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스위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 그것은 곧 소피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째, 모니터의 숫자들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185, 혈압 60, 40, 뇌압 지수 급상승. 토마스를 잃었던 그 순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단 12초 만에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재조정됐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수술실 벽면의 8K 모니터에는 소피아의 뇌 상태가 3D로 구현되며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집도의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2대의 수술용 로봇이 0.1mm 단위의 정밀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실시간 형광 영상 가이드 시스템이 종양의 경계를 완벽하게 구분해냈습니다. 레이저 메스가 종양 조직을 제거할 때마다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수술은 총 7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3.8cm의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됐고 주변 신경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미경 수준의 정밀 검사에서도 잔존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뇌압도 정상 수준인 15mm HG로 안정됐고 시신경 압박도 모두 해소됐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소피아는 왼쪽 시야가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0.3이었던 좌안 시력이 0.8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곳의 수술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2대의 수술 로봇이 협력하는 듀얼 콘솔 시스템, AI 기반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형광 유도 수술법까지 모든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소피아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수술 후 진행된 병리 검사에서도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의 완전 절제가 확인됐고 주변 조직 침범도 없었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5% 미만으로 예측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교수진부터 시작되는 회진은 단순한 상태 체크가 아닌 40분 이상 지속되는 종합검진과도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소피아의 신경학적 상태부터 심리적 안정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반번 담당 간호사 김미영 씨는 특별했습니다.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매일 밤 서툰 발음으로 소피아와 대화를 나누었고 스위스의 동화책을 구애와 함께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소피아의 회복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넘어 12살 아이의 심리적 안정까지 생각하는 그녀의 배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실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매시간 살균 처리되는 공기청정 시스템, 15분 간격으로 체크되는 실내 온습도, 그리고 24시간 유지되는 최적의 조도까지. 모든 환경이 소피아의 회복을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실 앞에 상주하는 전담 통역사는 소피아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재활치료팀은 소피아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심리 상담사는 매일 30분씩 소피아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이모님은 매일 아침 종이약을 접어 병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시작해 날이 갈수록 다양한 색의 학이 늘어갔고 퇴원할 즈음에는 무지개색 종이약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모님은 100마리의 학이 완성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소피아의 완치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곳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전인적 케어였습니다. 환자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심리적 치유까지 고려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지키며 느낀 것은 이곳의 의료진들이 가진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피아는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닌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이 아닐까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취리히로 돌아온 소피아의 회복은 의학적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웠습니다. 수술 부위는 2cm 미만의 흉터만 남았고 시력은 1.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측정된 모든 수치들은 정상 범위를 보였고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의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토마스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치료법과 의료 시스템을 설명했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때 전 토마스 부모님께 매일같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소피아의 치료 과정과 한국에서 깨달은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편지를 읽으시던 두 분은 한참을 울먹이다 저를 꼭 안아주셨고 이제는 당신도 용서받을 차례라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취리히 대학병원 복귀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놀라운 회복 결과를 본 병원장은 저를 다시 받아들였고 오히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첫 단계로 서울병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고 매년 2명의 의료진이 상호 교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복잡한 수술 케이스를 한국 의료진과 공유하고 AI 기반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환자 케어 시스템도 개선되어 24시간 전담 간호 체계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 딸 소피아는 이제 평범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흉터가 있는 왼쪽 관자놀이를 쓰다듬을 때마다 토마스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의사의 길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임을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의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수술의 성공을 넘어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컨퍼런스에서는 서울병원과 실시간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논의합니다. 이제 취리히의 아이들도 서울의 아이들처럼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인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